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무마했다고 한 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완전한 허위라며 즉각 반박했고 윤 총장은 해당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한 하기비스가 내일 도쿄를 비롯한 일본 중심부를 강타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일본은 61년 전 1200여 명이 사망한 태풍 아이다와 맞먹는 위력이라며 초긴장 상태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100일 만에 첫 한일 양자 협의가 스위스 제네바 WTO 사무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측은 상품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의 차별 금지 위반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소아청소년 1200만 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단층 촬영, CT 검사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검사를 한 번이라도 받은 소아청소년의 암 발생이 1.5배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최근 14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이 나온 경기 연천군 지역의 돼지를 모두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병 지역 내 돼지는 모두 처분하기로 하면서 농가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자신의 별장에서 접대했다고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이 윤 씨에게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덮었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조국 장관 관련 수사와 검찰개혁 요구가 맞물린 민감한 시기여서 오늘 하루 종일 파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검찰은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즉각 반박했고 윤 총장은 개인 자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초소식 김지숙 기자입니다. 검찰 과거사 조사단은 올해 초까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면담을 하고 정식 조사도 벌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재수사를 벌였고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기소했습니다. 한겨레는 검찰이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접대했다는 윤중천 씨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도 이를 덮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진술과 함께 윤 씨의 전화번호부 등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지만 수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사 당시 윤 총장은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은 윤 씨를 본 적도 없고 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총장 개인 명의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수사가 시작되면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윤 총장은 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대구지검장도 이를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만난 적도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비공식 면담 자료 정도는 있지만 수사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윤 씨도 조사에서 이를 부인했다는 겁니다. 윤중천은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고 또 객관적인 무슨 전화번호부라든지 휴대폰 내부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데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과거사 조사단 소속이었던 변호사도 수사 기록에서 윤 총장의 이름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정치권도 오늘 이 문제로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한국당은 여권이 조국 물타기에 나섰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사실관계는 파악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총장 임명 당시 인사검증 책임자였던 조국 장관은 이 같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사위 국감에서 한국당은 여권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물타기하려고 뜬금없이 윤석열 찍어내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검찰개혁안을 내니까 이제 겨우 들고 나오는 게 성접대, 윤중천 이런 허접한 얘기들입니까? 너무 치사하고요. 궁색하고. 당시 인사검증을 했던 조 장관도 끌어들였습니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총장 내정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민정수석실의 수석이 누구였죠? 지금 장관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권이 그 기사하고 관련해서 무슨 뭘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실이 전혀 다른 걸 가지고 이렇게 막 억지로 막 덮어씌거나 연결시키지 마시고.
민주당 지도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최고위 공개 회의에서조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문제 삼는 건 부적절하다는 건데 사실관계는 짚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중에 좀 사실관계 파악해 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글쎄 그걸 파악 안 해볼 수는 없지 않겠어요? 논란이 커지자 조국 장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윤 총장이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점검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대표들이 모여서 정치권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 정치협상회의가 오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첫날 회의부터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불참해 시작부터 반쪽이 됐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첫 번째 정치협상회의. 모두 발언이나 기념 촬영도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의장님하고 네 분 대표님들만 지금까지 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셨답니다. 어제 밝힌 대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불참했습니다. 정치협상회의 안 가셨는데 그거는 말씀을 다 드렸었는데 정치협상에 관해서 말씀을 다 드렸었어요. 오늘 회의에서는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가 추천하는 한 명씩으로 이르면 다음 주 구성돼 세부 내용을 조율하게 됩니다. 회의 의제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법안. 이 가운데 사법개혁 법안이 우선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서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사법개혁 법안의 처리 시점.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이 법사위 고유 법안이라 패스트트랙 지정 180일 뒤인 이달 말부터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소위 심사기간 90일이 더 필요해 내년 1월 말 이후에나 상정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음 회의는 문 의장 해외 순방 직후인 이달 21일 이후 열릴 예정입니다. 여의도 정치가 실종됐다는 오명 속에 여야 대표들이 어떤 결론을 끌어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방금 보신 대로 이 정치협상회의의 핵심 의제, 바로 사법개혁입니다. 조국 장관 수사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죠. 이때를 놓치지 않고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담지 못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조국 장관의 법무부, 윤석열 총장의 검찰도 앞다투어 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져 나온 검찰 개혁안, 핵심 쟁점은 무엇이고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노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 상정 예정인 사법개혁 법안,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수사권 조정 법안. 사건 송치 전 검사 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일반 형사사건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게 골자인데 여야가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 통과 파란불 예상입니다. 검찰개혁의 되돌아갈 수 없는 완성은 결국 국회의 사법개혁안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위한 공수처 법안. 여야 합의가 안 돼 패스트트랙에 법안 2개가 올라갔는데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얻느냐, 대통령이 결정하느냐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표결 전 단일한 합의가 가능할지, 통과가 가능할지 일단 노란불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과 별도로 여당과 법무부가 검토 중인 건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입니다. 사법개혁 법안에 명시된 직접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공직, 선거, 방위 사업. 사실상 특수부, 공안부 기능을 모두 인정하는 건데 민주당은 더 줄이는 안을 당정이 논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공고를 했습니다만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당은 반대하는 상황. 입법권을 무시하고 규칙 바꿔서 검찰을 무력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월권하려는 것입니다.
검찰도 어제 패스트트랙 법안에 명시된 5개 분야에서 필요 최소한의 수사를 하겠다고 밝혀 더 줄이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초강력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도쿄를 강타할 것으로 예보돼 일본이 초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1,2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역대 최악의 태풍 아이다와 맞먹는 큰 피해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0m, 하루 최대 강우량 800mm, 엄청난 위력을 지닌 초강력 태풍 하기비스가 다가오면서 일본 열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태풍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일본 동부 해안가를 훑고 지나가면서 도쿄 등 수도권을 강타할 걸로 예보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하기비스가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1958년 태풍 아이다와 맞먹는 위력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희생자가 1,200명을 넘었습니다. 風雨が強まる前に、夜間暗くなる前に、市町村の避難勧告等に従って早めの避難、安全確保をお願いします。 항공편은 이미 대규모 결항이 결정됐고 철도와 지하철 등도 운행 제한에 들어가는 등 주말 동안 일본 전역의 교통이 사실상 마비될 걸로 예상됩니다. またマイターをお持ちの方におきましても燃料を満タンにしておいていただいて事前の準備をお願いをしたいと. 대부분 마트에선 물과 음식, 방제 용품이 동났습니다. 何ス買っとかないとガラスにこう貼るテープだとかさ、ほとんどできますよね。今回はちょっと違うかなと思って。 일본 정부가 공들여 준비한 럭비 월드컵과 자유대 관함식 등은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난주에 KBS가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근거로 제시했던 도쿄전력 내부 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일본 정부가 시인했습니다. 그런데도 해양 방류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면서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KBS 단독 취재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염수의 82%에 기준치를 웃도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다는 내용의 도쿄전력 내부 문서. 이 자료가 일주일 만에 일본 국회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출석한 원자력 규제위원장은 2차 처리를 통한 해양 방류를 또다시 고집했습니다. 科学的技術的観点から環境への影響は考えられない. 담당 장관은 해양 방류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며 한 발 더 나갔습니다. 規制委員会と経産省と考え方がそこは一致をして相場結果を出す中で 해양 방류를 당론으로 정한 한 구구정당의 의원은 엉뚱하게도 한국까지 끌어들입니다. 한국 원전들이 더 많은 삼중수소를 바다에 버린다면서 IAEA 총회 때 왜 적극 대응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韓国が発言された時にですね、いやいやおかしいだろうと、あんたの国もこんなことやってるだろうと発言されましたか。事故をしてしまった福島の原子力発電所で発生した処理水ということでやはり不安を感じられる方も.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전력회사와 규제기관, 정부가 삼박자가 돼 사실상 요식행위를 밟고 있습니다. 일본 국회마저 힘을 실어줄 경우 일사천리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지금 스위스 제네바 WTO 세계무역기구에선 일본의 수출 규제를 놓고 한일 간의 양자 협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WTO에 제소했고 그 첫 단계로 먼저 양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 100일 만입니다. 제네바 WTO 회의장으로 갑니다. 유광석 특파원, 지금 회의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세계무역기구 사무국 회의장이 한일 양자협의 장소인데요. 이곳 시각 오전 10시 반에 시작된 오전 회의가 2시간여 만에 끝나고 지금은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한 상황입니다. 각각 10여 명으로 구성된 한일 양국 대표단은 오늘 오전 담담한 표정으로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정회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어제 제네바에 도착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회의가 끝나면 언론 브리핑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결과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고, 그럼 한일 양측이 어떤 전략으로 맞서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정부는 한 달 전인 지난달 11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고요. 분쟁 해결을 위한 첫 단계로 오늘 국장급 양자 협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상품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즉 가트를 비롯한 여러 무역 규범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맞서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적절한 제도 운영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오늘 협의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양자 협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WTO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흘 앞으로 다가온 일왕 즉위식에 누가 가느냐가 관심입니다. 문 대통령 대신 이낙연 총리가 참석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리는 대표적인 지일파로 알려져 있죠. 아베 총리와 만나서 얽힌 한일 관계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2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 한일 관계를 풀 변곡점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일본의 국가적 경축일에 한국의 정상급 인사가 간다면 해빙 분위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참석도 거론됐지만 이낙연 총리가 정부 대표로 가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선 문 대통령이 가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섭니다. 이 총리는 최근 옛 동교동계 인사들을 만나 일왕 즉위식에 가게 되면 아베 총리의 의견을 듣고 오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리는 의원 시절 한일 의원연맹을 이끌었던 대표적 지일파.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와 이 총리의 회담도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해왔습니다. 관건은 성과입니다. 일본은 우리의 대화 제의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놓은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입장 차이가 그대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해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찾은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日本側が取ることによって問題の解決の糸口となるのではないかと期待をいたします。 당일 대표단 명단은 모레쯤 최종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다치거나 큰 병이 의심될 때 병원에서 CT, 즉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아직 성인이 되기 전 나이라면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아청소년기에 CT 검사를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암 발생이 1.5배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살 여학생의 얼굴을 촬영한 CT 영상입니다. 턱 밑에 혹이 만져져 정밀 검진을 받은 겁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CT를 찍어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불안하긴 했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뭐 이제 방사선 이제 그런 게 노출이 될 것 같아서. 고대 안산병원 연구진이 소아청소년 1,200만 명을 대상으로 CT 검사의 위험성을 분석했습니다. CT 검사를 한 번이라도 받은 117만 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1,200여 명에게 암이 발생했습니다. CT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보다 암 발생이 1.5배 많았습니다. 갑상선암은 2배 가까이, 뇌암과 혈액암도 1.5배 안팎으로 발생이 많았습니다. CT 검사 때 쬐은 방사선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소아 청소년 시기엔 세포가 활발하게 분열하고 성장합니다. 성인보다 방사선에 더 민감합니다. 방사선의 영향이 축적이 된 결과가 여러 가지 유전자나 그런 세포 계통을 변화를 시키게 되고 그런 변화들이 이제 장기간에 걸쳐 2년, 3년 이렇게 걸쳐서 암세포를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방사선의 영향은 몸에 계속 쌓이기 때문에 적은 양이라도 피폭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CT 검사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히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병이 걱정인데 무조건 CT 검사를 안 받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CT 검사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요? 박광식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 연구 결과를 보면 CT 검사와 암 발생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게 확인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소아청소년은 암 발생 자체가 사실 매우 드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요인에 의한 발생의 차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빅데이터 연구로 확인한 겁니다. 네. 소아청소년 1,200만 명의 자료를 토대로 한 역대급 빅데이터 연구인데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 CT 검사가 미치는 암 발생을 아시아인에게서 처음 확인한 연구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소아청소년에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건데 성인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거는 CT를 한 번 찍었다고 반드시 암에 걸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확률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CT 검사는 젊을 때 찍을수록 암 발생 위험이 더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른도 예외가 아니다. 성인이라도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숨은 병을 찾으려면 무조건 CT 검사를 안 받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CT 검사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CT는 이 고용량의 방사선 투과성을 이용해서요. 그 일반 엑스레이나 초음파보다 훨씬 더 정확한 영상을 보여줍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꼭 필요한 장비가 분명한데요. 네. 다만 이 방사선 노출량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 주변에서 보면 CT 검사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CT 장비를 많이 보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네. 인구 100만 명 기준으로 38대를 보유해 OECD 평균보다 1.4배 많습니다. 한 해 CT 검사 건수만 봐도 인구 1000명당 205건, 10명 중 2명꼴입니다. CT 검사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법도 한데요. 네. CT는 촬영 부위별로 방사선 피폭량이 다릅니다. 배안을 들여다보는 복부 CT는 방사선 피폭량이 흉부 엑스레이 100장에 해당하고요. 양성자 방출 단층 촬영, 이 전신암 검진으로 불리는 PET, 이 PET-CT는 엑스레이 140장 정도입니다. 이 PET-CT의 경우 원래는 암의 전이나 재발을 확인하는 검사인데 전신암 검진으로 오용되는 일이 흔합니다. 네. 건강검진으로 이 CT를 찍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전신 암 검진하느라고. 그러면 이런 전신 암 검진은 필요가 없는 겁니까? 전신 암 검진, 이 CT는 좀 불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실 건강검진 목적의 CT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 저선량 이 폐, 이 흉부 CT는 이 이른바 이 폐암 검진이죠. 그거는 조기 검진이 이득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외한 다른 CT는 아직까지 조기 검진의 이득이 밝혀진 바가 없는데요. 네. 그래서 따라서 이 멀쩡한 사람이 일반 CT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질환이 의심돼 CT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지만 초음파나 MRI 검사로 대체할 수 없는지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제도적으로도 이 불필요한 CT 검사를 줄이도록 검사 기준이나 개인별 CT 검사 횟수 등을 관리할 필요가 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의 DNA가 3차 사건의 증거물에서도 검출됐습니다. 이로써 화성 사건 가운데 절반인 5건에서 이춘재 DNA가 확인된 건데요. 경찰은 이 씨가 본인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8차 사건의 증거물에 대해서도 감정을 진행 중입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의 DNA가 3차 사건의 증거물에서도 나왔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3차 증거물을 의뢰해 이 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3차 사건은 지난 1986년 12월 화성시 태안읍에서 20대 피해자가 스타킹으로 양손을 결박당하고 속옷이 머리에 씌워져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이 씨의 DNA가 검출된 사건은 4차와 5차, 7차와 9차 사건인데 3차까지 포함하면 모두 5건에서 이 씨의 DNA가 확인된 겁니다. 알려진 연쇄살인 10건의 절반입니다. 경찰은 또 이춘재가 본인의 소행이라고 자백한 8차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물 감정을 진행 중입니다. 8차 사건은 법원 판결까지 받아
당시 22살 농기계 수리공이 이미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8차 사건 감정 이후 추가 증거물에 대한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 씨 자백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씨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포함해 14건의 살인사건과 30여 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다음은 홍콩 소식입니다. 홍콩 시위에 참여한 여대생이 체포된 뒤 경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바닷가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10대 여학생으로 확인되면서 사망의 원인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콩 연결합니다. 박진영 기자,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았던 이 경찰의 성폭행 의혹이 공개적으로 폭로되면서 홍콩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홍콩의 명문 중문대학에 다니고 있는 소니아응 씨가 자신이 경찰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특히 이 여대생은 마스크 등을 쓰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면서 파문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你知唔知道警方要我哋去邊就去邊，入黑房就入黑房，除衫就除衫啊！ 그녀는 지난 8월 31일 시위 도중 체포돼 썬롱랭 구치소에 수감됐는데 그곳에서 경찰이 자신을 암실 같은 곳에서 성적으로 유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접경 지역에 위치한 썬롱랭 구치소는 체포된 시위자들을 구타하고 가혹 행위를 벌이는 곳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소니아응 씨는 특히 성폭력과 학대를 당한 사람은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며 가해 경찰도 여러 명에 이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파장이 만만치 않겠네요. 또 홍콩 바닷가에서 발견된 익사체의 신원이 시위에 참여했던 10대 여학생으로 밝혀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익사체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송환법 반대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가 실종됐던 천옌린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15살의 이 소녀는 수영대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수영 실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익사한 사람처럼 시신이 붓거나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이 부검을 한 결과 구타당하거나 성폭행당한 흔적이 없어 곧바로 화장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뒤 바다에 유기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홍콩에서는 자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유행입니다. 석연치 않는 이유로 사망했는데 경찰은 별 혐의점이 없다며 자살로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경찰의 성폭력 폭로와 의문의 익사체 논란은 주말 이틀간 시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네, 홍콩에서 박진현 기자였습니다.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 지역에 대한 터키의 공세가 계속되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고 공격을 용인했다는 비판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은 뒤늦게 터키와 쿠르드 사이에서 중재를 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공군 전투기까지 대거 투입한 공세로 터키는 이미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 마을 10여 곳을 점령했습니다. 쿠르드 민병대도 박격포를 동원해 터키 지역을 공격하면서 쿠르드에선 12살, 터키에선 9개월 된 어린이가 숨지는 등 양측의 민간인 희생도 수십 명으로 늘고 있습니다. 피란길에 오른 주민만 7만여 명, 군사작전이 계속될 경우 30만 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ولسه بعالم جوا ما طلعت ما تقدر تطلع لانه ما عندها واسطات في ناس طلعت بسيارات في ناس ما طلعت بسيارات 상황 악화를 우려한 유엔은 외교적 해법을 촉구하는 성명 채택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 의회에선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터키에 대한 제재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키는 이번 작전이 시리아 난민들에게 거주지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국제사회를 향해 엄포를 놓았습니다. İşimiz kolay. Kapıları açarız. 3,6 milyon mülteciyi sizlere göndeririz. 미군을 철수시켜 터키의 공격을 용인했다는 비판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은 뒤늦게 중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urds, or we can mediate. I hope we can mediate, John. I hope we can mediate. 이런 가운데 시리아 정부가 터키의 공격에 대응할 뜻을 밝히는 등 이번 터키 공세가 시리아 내전과 맞물릴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두 번째 발병이 확인된 경기도 연천군 지역의 돼지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병 지역의 돼지를 모두 수매하거나 매몰 처분하면서 농가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9일 14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된 경기도 연천 지역에 대해서도 모든 돼지를 수매,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8일에 이어 두 번째 발병이 확인되면서 추가 확산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발생 양상과 연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연천 지역은 대단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지난달 연천에서 처음 확진됐을 때는 발생 농장 인근 3km 내 돼지 만여 마리만 매몰 처분했습니다. 이후 경기 북부 지역에서 확진이 잇따르자 범위를 10km 내 모든 농장으로 넓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 조치로 그 대상이 연천 내 80여 개 농장, 돼지 16만 마리로 늘었습니다. 인천 강화군을 시작으로 경기 파주와 김포에 이어 연천까지 모든 발병 지역 내 돼지를 없애는 겁니다. 그 대상은 30만 마리가 넘습니다.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매 매몰 처분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농가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왜 없애래 그거를? 그러니까 아니 바로바로 속전속결로 하면은 인정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지금 뭐 큰 돼지만 수매해주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수매 대상 농장은 모두 140여 곳. 그중 수매 신청을 한 농장은 90곳으로 아직 6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철도노조가 임금 정상화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3일 동안 한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KTX 등 열차 운행편이 평소보다 20-30% 정도 줄었는데요.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태영 기자, 지금이 금요일 밤 퇴근 시간 막바지라서 좀 붐빌 시간인데 현재 열차 운행 상황 어떤가요? 네, 금요일 저녁 시간대는 주말을 맞아 열차 이용 승객이 많아지는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철도 노조의 파업으로 운행률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평소보다 조금은 차분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있는 열차는 서울역을 9시 35분에 출발해서 부산으로 가는 KTX 열차인데 제 시간에 출발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KTX 전체로 보면 운행률은 78% 수준에 그칩니다. 10대 중에 2대는 운행하지 못한 겁니다. 예, 무궁화호와 새마로는 평소에 72% 수준이었습니다. 필수 유지 업무가 아닌 화물 열차의 경우 운행률이 39%까지 떨어졌습니다. 광역전철은 코레일이 평소에 89% 수준, 특히 출퇴근 시간은 평소 수준으로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일부 구간이나 일부 시간대에는 열차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네,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있었겠군요. 2016년 파업 이후 3년 만의 파업인데 노사 간 쟁점이 뭔가요? 예, 노조 측의 주장은 지난해 노사 합의사항을 준수해 줄 것, 그리고 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해 달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의 정상화, 그리고 근무 체계 개편, 그리고 안전 업무 인력의 정규직화, 그리고 KTX와 SRT의 통합 등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면 사측은 임금 문제와 안전 인력 충원은 사측에서 해결할 수 없으며 KTX와 SRT 통합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14일 오전까지 72시간 파업을 한 뒤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렬되면 11월 중에 또다시 파업이 예상됩니다. 서울 지하철 1, 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인력 확충과 임금 피크제 지침 폐기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15일까지 준법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네, 노태영 기자였습니다. 현대기아차가 결함 논란이 계속됐던 세타2 GDI, 즉 직분사 엔진을 사용한 모든 차량에 대해 평생 보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국내와 미국을 합쳐 469만 대에 이르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제기되고 몇 년이 지나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있고 나서야 내린 결정이라 늑장 대응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기아의 K5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엔진에서 불이 난 겁니다. 엔진을 분해해보니 구멍이 뚫렸고 부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엔진에서 소음이 나며 차가 멈추거나 시동이 꺼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이세타2 GDI, 즉 직분사 엔진을 탑재한 차량들입니다. 미국에서 2015년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고 이후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2년 전 17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선 집단 소송이 계속됐고 현대기아차는 어제 미국 법원에 소송 고객과의 합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미국과 한국에서 팔린 모든 차량의 세타2 GDI 엔진에 대해 평생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417만 대, 국내 52만 대 등 총 469만 대입니다. 소나타와 그랜저, K5, K7, 산타페 등 8종 중 GDI 엔진을 쓴 모델이 대상으로 10년 전부터 최근 생산 차량까지 포함됐습니다. 보증이 끝난 차도 수리비를 보상하고 469만 대 전체에 엔진 진동 감지 시스템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딴 문제 제기에도 몇 년이 지나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있고서야 이 같은 조치를 한 데 대해 비판도 제기됩니다. 상당히 좀 아쉬움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5, 6년 전에 소비자가 상당히 많이 제시했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한편 검찰은 엔진 결함을 은폐한 혐의로 현대기아차 경영진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전직 정치인 등에게 고액의 자문료를 주고 경영 고문으로 위촉해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T 황창규 회장이 오늘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경찰은 경영 고문들을 위촉하는 과정에 황 회장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황창규 KT 회장이 비공개로 경찰에 출석한 건 오전 7시쯤입니다. 황 회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 KT 세노조가 고발한 지 7개월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황 회장이 경영 고문들을 위촉한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황 회장이 KT에 취임한 건 5년 전입니다. 이후 KT는 정치인과 경찰 출신 인사 등 14명을 경영 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경영 고문 명단에는 전직 국회의원이나 전 경기도지사 특보, 지방경찰청장 등 통신업계 전문가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 올라 있습니다. 매달 최소 500만 원에서 1,300만 원 넘는 돈이 각 개인에게 지급됐습니다. KT의 경영고문 운영 지침에 따르면 위촉 권한은 모두 회장에게 있지만 황 회장은 해당 권한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정관은 결국은 부분장 책임하에 만든 정관이라는 것을 이번에 기사를 보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 회장을 고발한 KT 세노조는 경영 고문들이 황 회장의 정치권 로비와 연관돼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등 권력자들이었고 이분들이 이제 KT 이제 자문으로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판단되며 결국에는 황 회장이 자리 보존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줄대기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찰은 인사 담당 임원 컴퓨터 등에서 나온 증거를 토대로 황 회장을 조사한 뒤 입건 범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딸의 KT 부정채용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김 의원이 이석채 당시 KT 회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한 시점이 언제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은 2011년, 김 의원은 2009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시점이 왜 중요한 건지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법정으로 향하는 김성태 의원. 김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소율 전 사장의 검찰 진술이나 법정 증언에 의지하는 볼품없는 검찰의 기소는 명백한 정치적 기소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여의도 일식집에서 식사를 한 시점. 서유열 전 사장은 2011년 김 의원과 이 전 회장과 저녁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의 딸은 KT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성태 의원은 행정비서 이메일에 남아있는 일정표를 증거로 제시하며 만난 날짜가 2009년 5월 14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는 딸이 대학생이어서 채용 청탁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약속 장소로 거론된 여의도 일식집은 18년 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지만 따로 예약 기록을 보관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약면 당일날 바로바로 폐기하시나요? 네.
검찰은 서 전 사장의 병원 기록을 추가로 제출하며 2009년 5월 쇄골골절 치료를 받고 있어 모임에 참석하기 어려웠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재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서 전 사장이 치료 중이었던 5월 중순에 KT 단체 교섭 테이블에 양복을 입고 앉아있는 서 전 사장의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검찰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또다시 반박하는 등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국회 토론회장에서 난동을 부려 토론회가 파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비리 집단으로 몰아갔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일련의 수사 끝에 경찰이 한유총 전 임원진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국회 한 토론회장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참석자들 고함 소리에 좀처럼 시작하지 못합니다. 서로 단상에 올라 몸이 뒤엉키는 일도 벌어집니다. 주최자가 마이크 앞에서 진행을 하려 해도 고성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를 지키세요. 열심히 됩니다. 사립유치원을 비리단체로 매도한다며 당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회원 300여 명이 반발했던 일입니다. 주최 측은 토론회장 밖에서 진행하는 등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결국 학부모들은 1시간이 넘는 소동만 지켜보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이들을 고발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종로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는데 1년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한유총 전 임원진 4명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기소 의견으로 다른 4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경찰의 수사 대상은 불과 8명이었던 겁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박용진 의원 측이 제공한 현장 영상과 당일 국회 출입 기록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가려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포구령 위반 등의 혐의로 1980년 8월 징역 1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 서장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서장은 1980년 5월 21일과 22일 시위대 120여 명이 총기와 강목을 들고 목포경찰서에 들어왔음에도 무력 대응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뉴스주민 오늘은 오규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 기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는 22일 일본 국왕의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것이 유력하다 앞서 네.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 총리와 즉위식의 인연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전 즉위식이 30년 전이죠. 네. 그때도 무슨 인연이 있었습니까? 네, 당시 즉위식이 열렸던 1990년 11월 12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제목은 일왕 즉위식 거행 그리고 세계 160여국 축하사절단이 참석했다. 네. 그런데 이 기사를 쓴 기자 도쿄의 이낙연 특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이 총리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 도쿄 특파원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4년 정도 있었고요. 3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뛰어서 일본 국왕의 즉위식과 또 한 번의 인연을 맺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시 저희 뉴스의 보도는 어땠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네. 상당수의 외국 사들들이 한결같이 일본에 대한 경제 원조를 요청하고 있어 돈으로 치르는 즉위식이란 일부 비난의 소리도 함께 일고 있습니다. 네, 돈으로 치르는 즉위식. 당시 일본의 경제력이 그만큼 컸으니까요. 이때는 당시에는 우리 정부에서 누가 참석했습니까? 당시는 노태우 정권이었는데요. 강영훈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네, 그때도 총리가 참석했군요. 하나 더 짚어봤으면 하는 게 일본 국왕, 우리가 통상 일왕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호칭을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 정부의 공식 호칭은 일본 천황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초 대담에서 일본의 새 천황 즉위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외교부 입장은 해당국의 표현대로 쓰는 게 맞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천황의 일본식 발음인 덴노라고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천왕이라는 표현은
우리 국민의 정서상 뭐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이 쓰였던 게 바로 일왕이라는 표현입니다. 네. 관련 논문 등을 좀 살펴보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국왕이 히로히토였는데 1989년 숨진 뒤부터 국내 언론을 중심으로 일왕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였고요. 이 밖에도 일황, 외왕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학술 자료에서는 80% 이상이 천황이라고 썼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일본 내에서도 이 천황제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죠. 네, 바로 그 천황제 폐지론인데요. 일본 천황의 존재가 법에 따른 평등이라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런 주장과 함께 실제 시위도 잇따르고 있고요. 네. 또 천황은 과거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선 이번 즉위식에 대한 경호도 비상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주민 오규정 기자였습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석 달 만에 워싱턴에서 재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이번 협상에선 빅딜보다는 부분적인 타협점을 찾는 이른바 미니딜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석 달 만에 재개된 미중 무역 협상 첫날, 7시간 넘게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대표 모두 할 말은 다 했을 법한 시간. 하지만 회의장을 나온 양측 대표단은 모두 말은 아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채 협상은 잘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determine whether or not we want to make it, but they've been very nice. And today I got a call from one of the top representatives. 미 언론들은 중국이 환율 개입 금지를 약속하고 미 농산물을 더 구매하는 대신 미국은 추가 관세 부과를 미루는 이른바 미니 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주를 방문 중인 미 상무장관은 미국이 관세 부과 카드를 언제든 꺼낼 수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대중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But after years of discussions and no action, tariffs are finally forcing a number of our trading partners that had taken advantage of us to pay attention to our concerns.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이곳 백악관에서 중국 대표단을 만납니다. 뉴욕 증시는 이 만남 자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고 포괄적 타결은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부분 합의, 미니 딜은 가능할 거라는 전망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제 스리랑카전에서 8대 0이라는 점수보다 더 주목받는 성과는 바로 이강인의 활약입니다. 탁월한 경기 조율과 절묘한 패스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저 소식 박선우 기자입니다. 이강인의 명품 왼발은 두 번째 A매치 만에 첫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동료의 움직임을 활용하는 코너킥은 20세 이하 월드컵 8강전 이지솔의 극장골을 다시 보는 듯 했습니다. 손흥민이 주로 찾던 코너킥을 이강인이 분담하면서 벤투호의 세트피스 패턴은 다양해졌습니다. 이강인이 전방으로 절묘하게 찔러주는 패스는 손흥민의 결승골로 이어졌습니다. 뒷공간 침투가 뛰어난 황희찬을 겨냥해 대지를 가르는 듯한 패스로 수비진을 무너뜨리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환상적인 마르세 유턴, 공을 잡고 돌아서며 때리는 날카로운 슈팅에 팬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국 팬들 앞에서 뛴 게 처음인데 너무 응원이 많은 힘이 된 것 같고 이런 자리가 많이 올 수 있게 꼭 더 노력할 거예요. 이강인의 8번의 침투 패스에 슈팅으로 연결된 키패스도 6번이나 기록하는 등 공격 전 부문에서 돋보였습니다. 스페인 현지 언론은 이강인이 한국 팬들을 즐겁게 했다고 보도했고 주장 손흥민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강인 선수도 경기를 잘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강인의 활약과 공격수들의 대량 득점, 자신감을 충전한 벤투호는 모레 평양 원정에 나섭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시리아와의 평가전 취소 등 시련을 겪은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현재 우즈베키스탄과 뜻깊은 평가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하무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우즈베키스탄은 내년 1월 올림픽 예선에서도 같은 조에 속한 중요한 상대인데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의 축구 열기는 뜨겁습니다. 이번 경기는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수천 명의 붉은 왕과들이 목청껏 올림픽 대표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전반전은 팽팽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대표팀은 전반 20분 측면 수비가 흔들리면서 야크 15페에게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대표팀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전반 37분엔 고대하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김동현의 날카로운 코너킥이 상대 골키퍼를 맞고 흘러나오자 김재호가 오른발로 침착하게 밀어넣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대표팀은 후반전 유럽파 기대주 정우영을 투입하면서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국내 팬들에게 첫 선을 보이는 정우영의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대표팀은 오늘 경기를 치른 뒤 다음 주 월요일 우즈베키스탄과 두 번째 평가전을 가집니다. 김학범호가 이번 두 차례 평가전에서 좋은 경기력으로 올림픽 본선 진출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에서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의 키워드는 바로 홈런입니다. 키움과 SK는 지난해에도 홈런포로 명승부를 펼쳤는데 특히 박병호와 로맥의 홈런 대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영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SK와 키움의 플레이오프 5차전은 길이 남을 명승부였습니다. 9회 박병호가 기적같은 동점 2점 홈런을 터뜨렸지만 연장전에선 SK가 한동민의 끝내기 홈런으로 마지막에 웃었습니다. 올 시즌도 홈런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두 팀 선수들이어서 홈런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특히 키움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 박병호가 가을 야구에서 상승세란 점이 고무적입니다. 박병호는 이번 준 플레이오프 1, 2차전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는 등 4경기 홈런 3개로 MVP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SK와의 시리즈도 재밌는 경기 됐으면 좋겠고 작년에 아쉽게 졌던 거를 올해는 좀 서력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팀 타선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SK는 홈런 공동 2위 로맥과 최정의 한 방에 기대를 겁니다. 특히 로맥은 시즌 마지막 3경기 3홈런으로 장타력이 살아났습니다. And I've been working hard with the advice from the coaching staff of getting my contact point where it needs to be. So I was definitely happy to get that corrected and hit some home runs at the end. 승부의 물주기를 단 한 번에 바꿔놓을 수 있는 거포들의 호쾌한 홈런. 오늘 14일 시작되는 플레이오프의 핵심 키워드는 올해도 홈런입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다음 달 프리미어 12대회에 출전할 야구 국가대표팀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대표팀에서는 처음 만난 옛 스승과 제자, 김경문 감독과 양의지가 의기투합했습니다. 아직 가을 야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9명의 선수만 조촐하게 모인 첫 번째 훈련. 선수들은 몸을 만들어가는 데 주력했습니다. 주전 포수 양의지는 두산 시절 옛 스승인 김경문 감독과 만나 정다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포수로 이렇게 좀 대표팀에서 만나니까 너무나 저도 좀 기쁘고요. 뽑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감독님이 또 원하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해가지고 또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농구 KCC가 LG를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KCC의 송교창은 21득점을 올리며 외국인 선수가 한 명만 뛰는 올 시즌 맹활약을 이어갔습니다. 강재훈 기자입니다. 1쿼터 KCC 송교창의 과감한 골밑 돌파입니다. 이번에는 한 박자 빠른 움직임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송교창은 내 외곽을 가리지 않는 고감도 슛으로 LG의 추격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골밑에서 외국인 선수를 완벽히 속이며 반칙을 유도하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외국인 선수 윌리엄스도 덩크슛을 꽂아 넣으며 힘을 보탰습니다. 절묘한 도움에 이은 노련한 돌파까지 국가대표 가드 이정현의 경기 조율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전창진 감독은 4쿼터 중반 외국인 선수까지 코트로 불러들이는 여유를 부렸습니다.
결국 KCC는 81대 59로 완승을 거두며 3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에만 19득점을 올린 송교창은 21득점 4도움, 리바운드 3개를 잡아내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LG는 고질적인 턴오버를 남발하며 개막 이후 4연패에 빠졌습니다. DB로 이적한 김종규의 공백을 메울 대안을 놓고 현주엽 감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채훈입니다. 프로배구 V리그가 내일 6개월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한국 배구를 대표하는 거포 전광인과 정지석이 개막전부터 정면 충돌합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전광인은 지난 시즌 첫 우승에 챔피언 결정전 최우수 선수에 뽑히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정지석은 만능 선수다운 활약으로 정규리그 MVP에 오르며 차세대 거포로 급부상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개막전부터 만나게 된 두 선수는 서로가 최고라며 지켜 세웠습니다. 지석이가 지금 대한민국 레프트 중에서 정점을 찍고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많이 하면서 배운다는 느낌으로 경기를 할 건데 정규리그 MVP가 챔프전 MVP에게는 까불 수는 없으니까 저희 나라 최고의 공격수는 챔프전 우승팀 레프트 광인 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릎 수술 이후 재활을 성공적으로 마친 전광인은 통합 우승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미 컵 대회에서 전승 우승을 차지한 정지석은 정규리그와 챔피언 결정전 정상까지 사상 첫 3관왕에 도전합니다. 작년에 우승하고 나서 바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합 우승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닙니다. 팀이 우선입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솔직히 레프트에서 지고 싶지 않은 건 사실이고. 통합 우승에 도전하는 전광인이냐, 사상 첫 3관왕을 꿈꾸는 정지석이냐. 한국 배구 최고 공격수가 충돌하는 개막전을 시작으로 프로배구 V리그는 6개월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PGA 투어에서 임성재가 신인왕을 차지한 데 이어 이정은이 LPGA 투어 신인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LPGA 투어는 오늘 이정은이 남은 대회 결과와 관계없이 올해 신인상 수상자로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정은은 6월 US 오픈 우승과 3차례 준우승을 거두는 등 올 시즌 신인 가운데 가장 돋보였습니다. 이정은의 수상으로 한국 선수는 2015년 김세영을 시작으로 5년 연속 LPGA 투어 신인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PGA 투어의 임성재와 LPGA 투어의 이정은까지 한국 선수가 남녀 신인상을 석권했습니다. 사상 첫 국기원장 선거에서 최영렬 전 원장 직무대행이 결선 투표 끝에 오노균 후보를 한 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습니다. 최 원장 당선인은 승품단 심사 체계를 표준화하고 심사 매뉴얼을 만들어 전 세계 심사 체계를 통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키 142cm 체조의 신 시몬 바일스가 체조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종합에서 5번째로 우승했습니다. 세계 선수권에서만 모두 16개의 금메달로 체조의 역사를 쓰고 있는 바일스의 환상 연기 함께 하시죠. 오늘의 영상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 쾌청하고 포근했는데요. 주말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기상센터 연결해 봅니다. 강아랑 기상캐스터 자세한 주말 날씨 전해주시죠. 네,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오후부터 기온이 다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오늘보다 3도가량 낮아 23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모레 아침 서울의 기온은 11도까지 내려가 다소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까지 동해안 지역은 5mm 정도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다고요? 네,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를 향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동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아주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아침 기온이 14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4도까지 올라 중부지방 일교차가 10도가량 벌어지겠고요. 남부지방도 마찬가지로 광주 25도, 부산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해상과 남해상, 동해상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밤 9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